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달 넘게 닫혔던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의 문이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열립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이 다음 주 수요일에 우선적으로 학교에 갑니다. 이후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학년별 등교가 이루어집니다. 오늘까지의 황금 연휴가 끝난 뒤 2주 동안은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겁니다. 학생들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자가 진단을 해야 하고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오는 학교는 다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지원이 시급한 가구 283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어제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이번 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 지원금 조회를 할 수 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역시 오부제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린 한국 어린이가 극적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이 끊기면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현지 한국 대사관과 한인회가 힘을 모았고 일본 대사관의 협조도 얻었습니다. 도쿄를 경유하는 7,000km의 비행 끝에 5살 아이는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난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장 사무소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공사 설계와 시공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안전조치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로 내일은 추가 현장 검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자 중국 인민일보는 미국이 냉전 시대 화석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CCTV는 제정신이 아니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엉망진창으로 한 미국 정치인들이 그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양돈장에서 큰 불이 나 돼지 4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큰 불은 3시간 만에 잡혔고 잔불이 완전히 정리되는 대로 피해 정도와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굳게 닫혀있던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의 문이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열립니다. 3월 2일 개학이 미뤄진 지 72일 만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다음 주 수요일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차례로 등교합니다. 네,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 가게는 됐지만 예전의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 마스크는 필수고요. 책상 간의 거리는 최대한 떨어뜨리고 칸막이를 놓고 점심을 먹습니다. 시차를 두고 등교를 시키고 오전, 오후반을 운영하는 등의 구체적인 수업 방식은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감염병의 일상적인 위험을 관리하면서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등교 수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굳게 닫혀있던 학교 문이 열립니다. 중고등학생은 고학년부터, 초등학생은 저학년부터 차례대로 등교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주 13일 고등학교 3학년이 먼저 학교에 가고 일주일 간격으로 20일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2, 중3이, 나머지는 그 이후에 등교합니다. 황금 연휴가 끝나고 최소 2주 동안은 감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방역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고3의 경우 학생부 작성 등 입시 일정이 정해져 있어 가장 먼저 등교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수업 방식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의 감염병 추세나 학교 여건에 따라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나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학교는 13일 이후 등교 날짜를 정할 방침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정부는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새로운 학교 방역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자가 진단을 해야 하고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오는 학교는 다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선 학생들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자가 진단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13일에 등교하는 고3 학생들은 내일부터 발열 여부나 기침 등 5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교실에 들어가기 위해선 모두 체온을 재야 합니다. 자기 책상은 직접 닦아야 하고 수시로 교실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식사 시간에만 벗을 수 있습니다.
급식을 배식할 땐 양팔 간격으로 줄을 서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지그재그 형태 등으로 자리를 떨어져 앉고 식탁 칸막이를 설치해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의심 환자는 더욱 엄격하게 조치합니다. 학교에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보호자가 올 때까지 따로 마련된 임시 관찰실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에서 반드시 진료를 받고 상황에 따라 진단 검사도 하게 됩니다. 만약 확진자가 나오면 그 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수업은 바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이 밖에 학생이나 교직원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이면 무조건 2주 동안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어제부터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민은 지원금을 조회하고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처럼 신청 오부제가 실시됩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현금을 받은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자로 생계급여를 받거나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던 이들입니다. 모두 280만 가구입니다. 기존에 연금 등을 받던 계좌로 어제 오후 5시부터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인데 4인 이상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드리는 위로와 응원이면서 경제 활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른 1,900만 가구에는 공적 마스크처럼 오부제를 도입해 나눠서 지급합니다. 세대주에 태어난 해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나눠서 지원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는 72년생과 77년생 세대주가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우리 집 세대원이 몇 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으면 11일부터 생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은 18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기부를 할 수도 있고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인 기부로 간주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받는 긴급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을지, 또 어디에서 써야 할지, 그리고 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죠. 송승환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하면 이틀 뒤부터 쓸 수 있습니다. 11일에 신청하면 13일부터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8일부터 신청받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은 수량이 부족하지 않을 경우 바로 그날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가맹점에서 주로 쓸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쓸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세대주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쓸 수 있고 선불카드나 상품권은 이를 발급한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시키고 현장에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충전이나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은 8월 말까지 써야 합니다.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은 없어집니다. 다만 종이 상품권은 5년간 쓸 수 있는데 정부는 8월까지 쓰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처음부터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석 달 뒤에 자동으로 기부 처리가 됩니다. 일단 지원금을 모두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만 기부해도 됩니다. 기부하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빼주고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감면됩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린 한국 어린이가 극적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이 끊기면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현지 한국 대사관과 한인회가 힘을 모았고 일본 대사관의 협조도 얻었습니다. 도쿄를 경유하는 7,000km의 비행 끝에 5살 아이는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인도 교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타까운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5살 된 한국인 아이가 급성 백혈병으로 뉴델리 인근 한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습니다. 인도는 코로나19로 귀국 항공편이 모두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한인회에서 특별 항공편이라도 띄우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주 인도 한국 대사관도 나섰습니다. 더 빨리 출발할 수 있는 항공편을 찾기 위해 다른 나라 공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 인도 일본 대사관에서 일본 특별기 항공편을 주선했습니다. 비자 문제 등도 해결해줬습니다. 이 같은 한일 공조로 어린이와 가족은 어제 저녁 뉴델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나리타 공항으로 이동한 뒤 오늘 저녁 대한항공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탑승 직전 어린이의 상태는 좋은 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활동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앞으로 한 달 뒤에는 지금의 배에 가까운 하루 3,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에 노출된 사람이 실제 확인된 숫자의 50배에서 최고 60배에 이른다는 보고서도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 갈등으로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앞으로 한 달 뒤에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군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활동 재개가 섣부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각 주의 경제활동 재개를 압박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몇 주 동안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재난관리청 주도로 작성된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며 다음 달 1일엔 하루 사망자가 3,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현재 1,750명 수준의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신규 확진자도 현재 하루 2만 5천 명가량에서 이달 말쯤엔 2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7주 동안 미국이 위축된 반면 크게 바뀐 것은 없다며 경제활동 재개가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자체 문건이 아니며 코로나19 TF에 제출되거나 기관 간 조사를 거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미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이 확인된 숫자보다 50배에서 최고 60배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 이건 어떤 연구 보고서입니까? 네, 미 스탠포드대 제이 바타차리아 교수팀이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지역을 조사한 결과 실제 감염자가 확인된 숫자의 5, 60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Up to date, there have been about 1,000 people that have been identified with the virus active. So that's a 50-fold difference between, roughly 50 to 60-fold difference between the number of cases that have been identified with the virus. 바타차리아 교수는 대부분 증상이 심하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이라며 미국 내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과 스웨덴, 덴마크 등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이 자국민의 해외여행 제한 조치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군요. 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미국인의 해외여행 제한 조치가 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 시점에선 말하기 매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미국 내 여행에 주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19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국인의 해외여행 금지를 권고하는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무누신 장관의 발언은 미국 내 여행 산업 등 내수 경기 회복에 우선 초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뉴욕주는 오는 15일 이후에 경제활동 재개 조치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단계별 경제활동 재개 대상 업종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발표 내용입니다. Phase 1, we're talking about construction, manufacturing, and select retail with curbside pickup. They are the most essential with the lowest risk. 쿠오모 주지사는 그러나 구체적인 정상화 시간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2주간 입원율 하락과 병원 내 사망자 감소 등 7가지 정상화 조건을 내놨습니다. 오는 15일 자택 대기 명령 종료 시점에서 이런 조건들을 엄격히 평가해 단계적으로 지역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지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혼조세를 보였죠. 뉴욕 증시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군요. 네,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 갈등으로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11% 상승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0.4%와 1.2%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폼페이오 장관까지 나서서 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이 이에 대한 거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책임을 피하려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중국의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이 또다시 중국의 우한 연구소를 코로나19가 시작된 곳으로 지목하자 발끈한 것입니다. 환구시보는 폼페이오 장관은 단 한 번도 관련 증거를 제시한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불리한 상황을 뒤집어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감염병 사망자를 줄이고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민일보는 미국이 냉전 시대 화석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중앙TV CCTV는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폼페이오 장관을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엉망진창으로 한 미국 정치인들이 그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려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미 동부 현지 시간으로 3일 폼페이오 장관은 ABC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우한 연구소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enormous evidence that that's where this began. We've said from the beginning that this was a virus that originated in Wuhan. 다만 엄청난 증거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0일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다는 증거를 봤다며 중국은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네, 이천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들의 분향소에 어제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조문할 수 있어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원인 조사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경찰인데요. 현장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현장 감식도 내일 한 차례 더 할 계획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인 대상은 시공사의 현장 사무소와 관련 업체 사무실 등 7곳입니다. 1차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건축주와 시공사 사무실 중 일부는 다시 수색을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시공사 사무실과 설계업체 등 4개 업체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합동감식과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계속해서 화재 원인 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 위반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인허가 서류와 안전교육 관련 서류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누가 잘못했는지 등을 따져 입건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번 사고의 피해자나 유족을 상대로 한 악성 댓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발화 지점을 특정하지 못한 경찰은 내일 추가 현장 감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11년 만에 출근길, 쌍용차에서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 가운데 마지막 35명 얘기입니다. 어제 이들이 복직을 하면서 해고 사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11년 만에 출근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11년 만에 출근합니다. 11년 만에 출근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JTBC 하혜비입니다.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하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한 달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게임 속에서 택시가 스쿨존을 달립니다. 마주보는 방향에선 어린이들이 계속 달려옵니다. 운전자가 방향을 바꾸더라도 이리저리 돌진하는 아이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지난 2일 휴대폰 앱스토어에 출시된 민식이법 게임입니다. 게임 설명엔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쓰여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고인을 모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장애물처럼 묘사했다는 취지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규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논란이 일자 구글 측은 이틀 만에 게임 다운로드를 차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은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사고 건수와 다친 어린이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미뤄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두바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한국인 한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어제 저녁에 전해졌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건설사 주재원입니다. 어떻게 감염이 된 건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사망자는 50대 중반 남성으로 한국의 한 건설사 주재원으로 두바이에서 파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세가 더욱 악화되면서 현지 시간 4일 오전에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고인이 일 때문에 건설 현장을 종종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평소에는 매우 건강한 편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총 영사관은 유족과 연락해서 시신 운구 등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 스페인에서 80대 남성이 한국인으로서는 해외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한국인은 약 20여 개국에서 60명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일본 아베 총리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 긴급 사태를 한 달 더 이어가야 하는 데 대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당초 내일까지였던 긴급사태 선언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예정한 1개월로 긴급사태 선언을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확진자 목표치로 100명 미만을 제시했는데요. 일본 내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200명에서 300명대로 줄었지만 지난달 중순 500명 수준에 비하면 줄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의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연장과 함께 코로나19 대처 방침을 바꿨는데요. 일부 바꿨는데 감염자가 많은 도쿄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에는 기존처럼 대인 접촉을 8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머지 34개 광역자치단체는 외출 자제와 시설 사용 제한 등을 일부 완화하면서 사회 경제 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잠시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내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행되는 것에 맞춰 국회도 방역을 위해 시행하던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국회의원회 간 회의실과 세미나실의 경우 정원의 50%로 참석자를 제한해 내일부터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정연수원도 이달 말부터 교육을 다시 시작하고 국회 공무원 공채를 위한 필기시험 날짜도 다음 달로 조정해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지난 4월분 급여부터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에 호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진 양정숙 당선인을 내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당의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 양정숙 당선인은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시민당은 재심 내용까지 살펴본 뒤 고발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내일로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한 달 넘게 문을 닫았던 현대기아차의 미국 공장이 생산을 다시 시작합니다.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과 기아차 조지아 공장이 가동이 되는데요. 인도에 있는 현대차 첸나이 공장에서도 이번 주 중에 생산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미국 내 15개 고급 호텔을 사들이려던 계획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매도인인 중국 안방보험이 제3자와 소송을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 등으로 매매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안방보험 측은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면서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분쟁이 예상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하루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사들인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조 7천억 원어치였는데요. 반면에 외국인은 1조 원 가까이, 그리고 기관은 8천억 원가량을 팔아서 코스피는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전남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중간고사가 치러지던 도중 서버에서 오류가 발생해 30분 동안 시험이 중단됐습니다. 응시 중이던 학생 100여 명이 답안을 제출하지 못해 결국 시험을 다시 치르기로 했습니다. 대학 측은 외부 업체에 오류 원인 파악을 의뢰했다며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경북 경주시 대왕암 인근 바닷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승용차 안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는데 경찰이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 선물로 닌텐도 게임을 사기 위해서 부모들이 대형마트 앞에 밤새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은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놀거리를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졌는데 어린이날까지 겹쳐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5.18을 기념하는 행사를 오는 10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이 됐습니다. 모두 14개 사업, 81개 행사입니다. 전야제 같은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고 추모제와 부활제는 규모를 줄여서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었던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의 공연이 취소가 됐습니다. 2월부터 티켓 판매가 됐는데 2,300좌석이 모두 매진이 돼서 거리두기 관람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고객들의 안전을 이유로 기획사가 공연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수 아이유 씨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꾸준하게 이곳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프로야구가 개막을 합니다. 관중 없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5개 구장에서 일제히 막을 올립니다. 개막전이 미국 전역에 생중계도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까지죠. 안타깝게도 오늘 어린이날 대규모 행사는 코로나 여파로 거의 대부분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공원 등에서 열리던 축제를 포함해서 전국 곳곳의 지자체들이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가 오늘부터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 자동차 극장을 무료로 운영을 합니다. 휴일인 오늘 그리고 매주 금, 토, 요일에 1회씩 영화를 상영을 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전국이 흐리고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5에서 10mm,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5mm 미만입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의 경우에는 낮에 건조특보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부산 1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2도, 광주 23도,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어제 저녁 제주의 한 양돈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3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고 이후 9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돼지 4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건물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에 한 양돈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 인력 16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이어진 화재는 9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축사 건물 내부에 플라스틱 등이 사용돼 불길을 잡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본사 2개 동 가운데 1개 동의 2층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돼지 우리에서는 총 6천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4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어젯밤 9시쯤 부산에서 컨테이너 차량이 넘어져서 동서고가도로가 부분 통제됐습니다. 사고는 컨테이너 차량이 옹벽과 가로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동서고가도로 외곽 방향과 가야대로 2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일대 교통이 한동안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40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역 인근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 중 일부가 다쳐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성착취물 영상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 회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 현직 MBC 기자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기자 명의의 포털 저장 장치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자료 확보가 끝나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는 해당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1차 내부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전북대학교 의대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교는 이 학생을 재적 처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의사가 될 수 없게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전북대학교는 지난달 29일 의과대학 4학년생인 24살 A씨를 재적 처리했습니다. 의대 교수회가 A씨의 재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총장이 서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1월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가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학교 측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겁니다. 이게 이제 사안이 명백하고 또 본인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소명 절차도 가졌거든요.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이딴 범죄와 사고에도 A씨는 최근까지 그대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뒤늦게 학교에서 쫓겨난 A씨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시 수능을 봐 의대에 들어가면 됩니다. 실제 비슷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은 의대생도 의료인으로 보고 영구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른 의대에 가서 의사시험을 보는 건 현재 제도상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최근 이런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 4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3월 2일 개학이 미뤄진 지 2달 반 만입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학교를 매개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들은 어제 발표된 등교 개학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맨 끝에 정경원 정교조 참교육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윤경 참교육 학부모회 서울 지부장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학부모이신데 아이들이 학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대학생하고 중학교 3학년입니다. 대학생과 중학교 3학년. 네. 중학교 3학년이면 5월 20일. 20일에 네. 개학을 하는 거군요. 네. 앞으로 한 15일 정도가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온라인 수업 열심히 받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매일매일 발열 체크하고 그래야 되는 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기석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일부터 단계적으로 개학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건 오늘까지입니다. 황금 연휴가 끝나고 나서 2주 동안은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3일부터 개학하는 건 무리가 없다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연휴 때 이제 뭐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감염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연휴 때 하는 것은 가족끼리 시간을 가지는 네. 것이고요. 또 야외로 많이들 나가시잖아요. 그것은 차라리 나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걱정한 것은 밀폐된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연휴 지나고 2주 뒤가 아니라 조금 일찍 개학을 하지만 네. 저는 뭐 크게 그것 때문에 우려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 뭐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내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큰 무리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이거 언젠가는 네. 풀어야 되는 일인데요. 근데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건데 사실 2m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학교가 열리면 2m 간격이면 이 양팔 간격인데 네.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 저는 지금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호흡기 내과면서 주로 이제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를 보는 입장에서는 저절로 사라져요. 예, 여름에 독감이나 감기 걸린 사람 굉장히 없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도 호흡기 바이러스의 특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깔아앉고 있는 중이고 마침 방역도 잘 돼서 깔아앉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적절히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시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 등 기온이 높은 곳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동안에 기온이 좀 올라가고 여름이 되면 나아지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감염병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그렇다고 볼 수 없다, 단언할 수 없다,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의사들은 항상 네.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틀리면 상당히 이제 그 부담이 크니까요. 자, 그러나 보십시오.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아주 열대 지방도 여름에는 독감이 적어요. 그 나라의 여름에는. 그 나라의 겨울이 되면 또 독감이 생기는 네. 겁니다.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누어서 이 독감이라는 호흡기 바이러스를 대표적인 독감이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어차피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중동이라 할지라도 상대로 추울 때는 감기가 더 많이 생기고 따뜻할 때는 덜 생기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온 그 사실이거든요. 여름에도 독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사회에 지금 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정말 많다면은 이 여름을 뚫고 지나갑니다. 가을까지. 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어요. 그렇다면은 한 번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때는 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석 교수께서는 13일부터 등교 개학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듣고요. 자, 정경원 소장님, 네. 지금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13일부터 고3 학생들 등교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뭐 이게 불가피한 네. 어떤 입시라는 일정을 고려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는 사실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이제 출결 인정이라든지 등교 후에 짧은 지금 학사 일정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전국 모의고사, 그다음에 수능 준비, 뭐 수시 준비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소화하려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네. 큽니다. 아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연휴 후에 지금 이제 7일 만에 등교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또 이제 많은 감염병 전문의들은 최소한 이제 확진자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 굉장히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당장 뭐 전국 연합 학력평가 이것도 지금까지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치러야 되고
수능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내신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음이 좀 급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또 이제 가정과 학교에서 요구되는 게 자가 진단에 대한 중요성도 있고, 이제 학생들 경우에는 학교에 등교해서 지금 식사 시간만 사실은 마스크를 벗도록 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항상 끼고 있어야 되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격리가 되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 또 이제 2주간 해당 학교는 이제 폐쇄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학교로서는 이제 초긴장 상태인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이제 최후의 보루였는데 학교가 뚫렸을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폐쇄되고 또 그 해당 학생들은 그러면 입시 준비에 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가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방역과 수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네. 같이 잡아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냥 기쁘거나 반갑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교직원이나 학생 중에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학교 문을 닫아야 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윤경 지부장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떨까요? 그동안에 사실 뭐 2달 넘게 고생 많았잖아요. 아이들도 힘들었겠지만 집에서 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 돌보는 학부모들의 입장, 특히 어머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등교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나요? 아니면 혹시 학교에 가서 코로나19가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사실 마냥 환영만 할 수도 없고 네. 걱정이 제일 많이 되는데 뭐 이제 사실 마스크를 하루 종일 끼고 있다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아하. 네, 저도 이제 아들인데 편의점에 잠깐 마스크 끼고 갔다 와도 땀이 흠뻑 절어서 그냥 마스크를 버려요. 근데 그걸 6교시, 7교시까지 계속 쓰고 있어야 된다는 게 네. 그게 정말 가능할까? 예,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방금 고3 말씀을 하셨는데 고3 같은 경우는 항상 제일 먼저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온라인 계약도 그랬고 등교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계속 그 입시에 쫓겨서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게 고3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등교 선택권을 좀 더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모든 것들은 다 비상 상황인데 네. 항상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입시에 대해서만은 비상이 적용이 되지 않고 예, 기존대로 계속 해야 되는, 예, 교육의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 수시도 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학생부에 적용을 한다든지 네. 예, 수능 문제 같은 경우도 출제 범위를 2학년까지만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좀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순차적 계약이 아니고 모두가 다 안전해질 때 아하. 다 같이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순차적 등교라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학부모들이 사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걱정 반, 그다음에 환영 반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뭐 추가로 감염될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 나라에서는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소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초유의 사태이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금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교육당국의 결정에서는 항상 이제 고3과 중3 입시를 앞둔 학생들의 일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강이 약간 뒤로 밀리는 듯한 느낌도 주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수시와 정시에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네. 올해 이제 반드시 예상되는 게 이제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재학생과 졸업생의 문제. 그러니까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이제 생활기록부 기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수시 준비는 다 끝났다고 네. 봐야 되고, 또 이제 정시 준비에서도 지금 3, 4, 5월을 온라인 수업으로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초유의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어떤 결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수시에서 3학년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네. 어렵다면 과감하게 2학년까지의 기록을 가지고서도 올해 국한에서는 선발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수능의 시험 범위를 예를 들면 2학년까지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결정의 문제인데요.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학년까지의 내신만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학생들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엇갈릴 거는 같아요. 내가 2학년 때까지는 조금 소홀했지만 3학년에 정말 내신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거 뭐 2학년까지만 하면 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가장 우리 교육당국이 우선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기석 교수님,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뭐 책상을 한 1m에서 2m 간격으로 떼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발열 검사도 하고 뭐 자가 진단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문제는 확진자의 거의 한 40% 가까이가 증상이 없다는 그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이러스를 지금 이게 내고 있는 중에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예, 그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무증상 감염자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무증상 감염자는 초기에 남들한테 더 많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킨다고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달 반이나 가까이, 2달 열흘 가까이 이제 계약을 연기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는 건데 일단 그 뭐 5가지 수칙 이런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걸리면 거기서 이제 증상이 있는 그룹이 생기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찾아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역학 조사를 통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일단 그 일부 무증상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로 인해서 나머지 학생들이 감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사전에 예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네. 물론 완벽하게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과연 언제까지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정말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교직원 가운데 그 부분은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떨까요, 전 소장님?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의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마스크도 써야 되고 뭐 간격도 떨어뜨리고 급식을 할 때도 따로따로 뭐 순번을 정해서 하기도 하고요. 오전과 오후로 뭐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불가피하다 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현재 상황이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좀 더 실효성 있고 명확한 지침을 내리는 거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아까도 이제 학부모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활동력이 이제 왕성한 학생들의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이제 식사 시간만 마스크를 벗도록 지금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교실이 굉장히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그 좁은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밀폐된 공간인데 이 공간 안에서 공기청정기라든지 에어컨도 작동하지 못하도록 지금 지침을 정해놨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아이들이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굉장히 더운데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가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침상으로는.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 뭐 학년에서 반을 뭐 1, 2, 3반은 오전에 등교하고 뭐 4, 5, 6반은 오후에 등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실효성을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초등학교 교실은 이제 학급 단위로 수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예를 들면 1, 2, 3반이 오전에 등교하고 4, 5, 6반이 오후에 등교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대부분의 시간은 교실 안에서 정해진 인원이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오전, 오후로 나눈다고 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서 또 물리적 공간 거리도 예를 들면 뭐 간격을 뭐 몇 미터 이상 유지하라라고 하지만 30명이 정원인 교실을 2배로 늘리지 않는 한은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한을 할 때 학교 현장에 실효성이 있는 제한인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제한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현실과 약간 좀 도외시된 실효성 없는 제한은 현실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로 수업을 나눠서 아이들을 등교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말씀 중에서 에어컨 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 팩트 체크에서도 체크를 했던 부분인데 에어컨을 틀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 우려가 더 높아진다 이런 우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기숙 교수님, 어제도 저희가 뭐 감염병 전문가들의 얘기를 여러 분 들으면서 팩트 체크가 이루어졌는데 환기를 좀 잘하면 에어컨을 켜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뭐 주를 이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의견을 네. 냈지만 상관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에어컨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는 건 아직까지 증거가 없고요. 그리고 송풍구 깨끗하게 소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문제는 없는 것이고 아이들이 한 교실에 모여 있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쉬는 시간에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움직이는 그 공기의 환류가 더 문제이지 네. 에어컨이 뿌리는 바람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기값이 많이 나오더라도 환기를 더 자주 시키고 에어컨은 틀어도 저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단 공기 감염이 확인이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기만 잘 하면 괜찮고요. 바이러스가 3시간 정도는 공기 중에 사실은 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환기를 하라는 겁니다. 에어컨의 온도, 실내 온도를 적절히 낮춰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이죠. 네, 급식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급식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거리 두기를 해서 가능하면 감염이 되지 않도록 막겠다라고 하는 방침인데 이 부분도 뭐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혀 말을 안 하며 네. 식사를 하진 않을 테니까요. 이제 식사를 하면서 말을 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비말이 튀기 때문에 가까이 튀는 것들은 칸막이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구체적인 학교의 지침들이 좀 마련돼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전 소장님의 의견이셨는데 저 하나 궁금한 것이 말이죠. 아이들이 이제 등교하게 되면 운동장에서 좀 뛰어놀기도 하고 뭐 체육 경기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지금 계약했을 때 우려는 점심 시간 네. 그리고 이제 신체 접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체육 시간, 그다음에 이제 특별 활동에서의 시간 이런 시간들에는 특히 이제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아무리 이제 강조하고 그 어떤 사회적 거리 유지, 그다음에 적정한 그 간격 이런 것들을 강조해도 이제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노는 시간에 대해서는 네. 이게 통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나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학생들에게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하는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요. 이제 특히 이제 저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요 급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그리고 이제 체육 시간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학생들을 잘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좀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쉬는 시간까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현재로서는 명확한 어떤 지침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까지 나온 뭐 지침으로 보면 등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급식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내용들이 좀 있고 그 이외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좀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윤경 지부장님. 학부모들의 뭐 다른 의견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학교에 지금 아이들이 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집에서 있을 때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맞벌이 가정들 뭐 이런 것들 따져보면 빨리 지금 학교에 가고 유치원에 가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초등학교 1, 2학년하고 유치원생들 20일부터 학교와 유치원을 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조금 반기는 분위기기는 합니까? 네, 지금 이제 초등 저학년부터 왜 등교를 시키냐라는 그런 항의의 글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거를 이제 돌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등 저학년을 먼저 등교를 시킨다라고 접근을 하면 이게 자칫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구도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이 사실 온라인 수업이 거의 불가능하고 꼭 대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등교를 시킨다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예, 돌봄이라는 문제는 사실 국가가 이제 뭐 노동의 여건이라든지 전방위적으로 다 그 힘을 써서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학교에만 돌봄을 맡기고 돌봄 때문에 저학년을 먼저 등교를 시킨다라고 접근해서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 2학년이 이제 가장 학부모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그렇게 교실에서 뭐 쉬는 시간이든 급식 시간이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방역이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 비상 상황에만이라도 1교실 2교사제를 해서 네. 좀 보조교사를 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인력을 좀 투입을 해서 선생님들만으로 모든 게 케어가 되지 않는 상황은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라든지 몸이 약한 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등교를 좀 선택할 수 있게끔 아하. 그렇게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실마다 보조교사 한 명씩을 네. 추가로 배치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아이들을 돌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초등학생은 네. 사실 자기 책상 닦는 것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내려온 방역 지침에는 뭐 등교하자마자 자기 책상부터 닦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의 경우는 훨씬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선생님, 담임 선생님 한 분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 아이들을 20일부터 등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겠군요.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안에서 돌봐야 되는데 일찍 보내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학교에서 수업을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했잖아요. 이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부모 수업이라고 네. 보통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4시간, 5시간을 그렇게 뭐 EBS를 시청한다든지 그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그런 온라인 그 접속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이 사실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선택은 된 거겠지만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더 선택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등교를 시키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최선이 아닌 차선책이니까 최대한 여러 방면에서 그런 그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기석 교수님,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조금 일찍 등교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하대지만 아이들은 모든 게 다 새롭거든요. 그래서 만일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조금 더 빨리 항체를 만드는 것이고 노인에 비해서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한 40세 아래쪽에 특히 젊은 층에서는 병을 앓기는 앓되 사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심한 병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을 자꾸 미루고 했던 이유는 사실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아이들의 건강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 한 사람 건강 다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가볍게 앓고 넘어가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가서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면서 사회에 더 퍼질까 봐 걱정했던 거라서 부모님들은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막 이 코로나19 걸려서 많이 아프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어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하셔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하. 아이들이 학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서 혹시 집안으로 돌아가서 가족들, 좀 나이 든 가족들에게 옮긴다거나 지역사회에서 추가로 감염을 일으킨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5가지 자가 진단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가지 말도록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5가지 자가 진단 정도로 하면 아이들의 몸 상태를 확실하게 파악은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우리는 아파도 학교 가야 네. 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아파도 무조건 학교 같은 그 기억이 참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는 아프면 학교를 안 가도 된다, 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가 새로운 학교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하루 쉬면 어때요? 근데 꼭 가야 되고 그게 이제 출결에 영향이 되고 서로 견제를 하고 하는 그런 거니까 꼭 이 코로나19가 아니라도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감 시즌 때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서 부모한테 옮겨갖고 했던 것이 몇 년 전에도 한번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프면 학교 안 가도 되기, 그런 운동은 벌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정경훈 수장님, 네. 아이들이 아프면 학교에 안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고3 학생들 말이죠. 네. 무증상 감염자 얘기도 앞서 했지만 조금 몸이 아픈데 내가 이게 뭐 코로나19에 걸렸겠어? 라는 생각으로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고3 학생들 특히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학생들은 입시를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입시에서 특히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출결 상황에 대한 부담이 현실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이 좀 아프더라도 학교에 등교해서 수시 대비에 충실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담이 있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니기
다르기 때문에 자가 진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다면은 또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학교와 또 이제 지역사회의 감염을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등교를 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해서 학교 등교를 하지 않고 결석이 되더라도 입시라든지 이런 데서 불이익받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를 또 보내주어야 학생들이 안심을 하고 학교 생활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석해도 된다고 얘기하면 이제 학생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과 관련해서는 입시에 아무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지침과 어떤 그 신호가 학교 현장에 전달이 되어야 학생들도 편하게 몸이 이상이 있을 때는 결석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지침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이 좀 아프다고 했을 때 그래 나오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됐습니까? 네,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인지가 되고 공감이 네. 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직 좀 왜냐면, 불안하죠. 온라인 수업을 할 때도 부적정 수강생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냥 뭐 이렇게 매크로를 돌린다든지 뭐 이렇게 뭐 1.5배를 돌린다든지 그런 학생을 적발해서 출결에 뭐 미인정 결과 처리를 해라. 이런 식의 지침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안 갈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출결이라든지 수업 실수라든지 수업 일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발 좀 교육부가 다 좀 열어두고 이런 틀을 다 좀 깨줬으면 좋겠어요. 제도적인 부분을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지 이건 그냥 놔두고 현재 상태에서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해라라고 하는 지침으로서는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 전 소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뭐 등교 개학의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당장 고3 학생들의 경우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앞으로 어떤 것들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세 분의 말씀을 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교수님, 일단 뭐 학교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까? 결국 가장 기본을 가장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학생들 마스크 끼는 거 하루 종일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해야 되고 저는 그 마스크 수급도 걱정이에요. 매일 하나씩은 줘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수업을 하면 해야 되고 손 씻기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손 씻기 할 때 아이들이 와글와글 몰려서 손 안 씻을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함부로 손 얼굴에 안 대게 특히 저학년들 얼굴에 손 안 대게 하는 거 해야 되고 그렇게만 잘 지켜도 학교에서 급속하게 확산하는 것은 많이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하나만 생기면 지금 학교를 폐쇄하겠다, 뭐 휴교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학교별로 좀 동선을 깔끔하게 분리해서 네. 어느 정도 공간만 떨어지면 괜찮아요. 옆집에 코로나 생겼다고 내가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간이 분리된 곳에서는 한쪽에 발생하면 나머지는 학교 다닐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네, 이윤경 지부장님 앞에서도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은 기간 교육 당국이나 정부, 보건 당국에서 해줘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지침이든 모든 정보를 다 투명하게 공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방역대책본부나 지자체에 비해서 사실 이 교육당국은 굉장히 정보에서 깜깜이로 그냥 학부모가 알아야 될 거 요만큼만 알면 돼, 학생은 요 정도만 참여하면 돼, 심지어 학생한테는 설문조사도 안 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게 어디에 가면은 다 지금 학교에서 이런 지침으로 이렇게 방역 관리를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학부모도 스스로 거기서 놓치고 있는 내 아이의 특성에 맞게 좀 더 뭐 방역 물품을 준비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지금은 너무 정보가 그냥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방역도 교육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원 소장님, 네.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네, 지금 학생들은 이제 3월, 4월, 5월 세 달째 장기간에 이제 네. 가정 생활을 하면서 장시간 그 스마트 기기에 이렇게 스마트 기기로 뭔가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지금 온라인 교육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체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래서 등교 후에 이런 스트레스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는 우려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방역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 대해서는 심리적 방역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관계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이 고립감을 느끼고 또 이제 어떤 그 따돌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사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학교 차원의 심리적 방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준비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3일부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학교의 문이 열립니다. 앞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추가 감염도 막아야 되고 학생들의 수업도 정상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다 잡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나 교육 당국, 학교, 학생, 학부모들 말이죠. 함께 노력해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3인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정경원 정교조 참교육연구소장, 이윤경 참교육 학부모의 서울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 대화를 주고받은 고등학교 남학생들. 이거 자체로도 논란이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결국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성교 방식을 언급하며 특정 여학생이 그런 취향을 받아주면 그냥 결혼해라는 발언이 이어집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들이 잇따라 등장합니다. 대화방에선 외모로 여학생들의 순위까지 매기고 특정 학생을 거의 다 꿰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대화는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다른 학생의 태블릿 PC를 빌려 로그인한 상태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PC를 돌려받은 주인이 이를 발견해 피해 학생들에게 알렸습니다. 피해자들은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학폭위가 열렸는데 주도한 A군에게 5일 출석 정지와 함께 옆반으로 옮기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수시로 마주칠 수밖에 없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교실을 지나가지 않으면 화장실도 못 가고요. 식당도 못 가고 도서관도 못 가고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이고. 자율학습실에선 얼굴이 마주 보이는 자리에 앉아야 했고 올해 들어선 같은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2차 피해를 호소하던 피해 학생 한 명은 결국 전학을 택했습니다. 내가 도망가듯이 전학을 간다는 게 나 너무 억울해. 너 버틸 수 있겠어? 버텨볼게. 마지막까지도 사실 아이가 정말 그 남자의 얼굴은 못 보겠다. 가해 학생들은 오히려 반을 옮긴 처분 등이 과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게 된 학교 측의 조치를 지금 보셨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 학폭위 회의에서 오간 말들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기자입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달라고 피해 학생 측이 요청하자 한 위원이 가해 학생들이 지금까지 받은 처분도 잘못에 비해 과하다고 말합니다. 피해 학생이 해당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걸리지 않았으면 문제되지 않았을 사안이라고도 돼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언행이 교육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위원도 있었지만 토론 과정에서 누구도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가해 학생은 전학을 가지 않았고 몇 개월 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같은 수업까지 듣게 됐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분리되지 않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의 학습권도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절차대로 했으니 학교는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학교로서는 할 수 있는 징계를 다 했고 학교에서는 넘어갔어요.
개선을 더 생각합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에 갇힌 교육 현장에선 피해자가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취재진에게 호소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최근 인천에 지어지고 있는 48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이웃 주민들이 공사를 멈춰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건데요. 법원이 해당 아파트 공사를 멈추라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조권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30m 간격을 두고 맞은편에 이 아파트 4배 높이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맞은편 아파트에는 햇볕 드는 시간이 동짓날 기준 하루 평균 15분대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남향 아파트에서 겨울 난방비 걱정 없이 10여 년을 살아온 이웃 주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완전히 이건 뭐야. 죽으라는 법이잖아요. 이렇게 높이 질 줄은 몰랐죠. 그도 안 돼요. 매매도 안 돼. 뺏기니까 누가 오겠어. 결국 인근 주민들은 맞은편 아파트 공사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인천지방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획대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일조권 침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겨 위법한 가해 행위가 된다고 본 겁니다. 법원이 직접 건축환경 컨설팅 업체를 지정해 일조권 침해 시뮬레이션을 구현해본 결과였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업체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신축 전의 상황이고 11시 30분대의 그림자를 보겠습니다. 신축 후 11시 30분대의 그림자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해의 길이가 가장 짧은 동짓날 기준 이 아파트 신축 전후 일조 시간은 하루 평균 348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듭니다. 신축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일부 동들은 햇볕 드는 시간이 하루 1분도 되지 않는 집이 17세대, 30분이 안 되는 집이 59세대였습니다. 법원은 이 결과에 따라 햇볕을 가장 많이 가로막는 일부 동은 9층까지 층수를 낮추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가 충분한 기간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피해 주민들과 논의나 보상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방금 보신 아파트의 시행사는 인천시 산하에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입니다.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더 좋아지게 하겠다면서 이런 고층 아파트를 지어 올린 건데 정작 원래 있던 주민들의 일조권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마저 외면하고 있는 일조권 규제, 계속해서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8층 높이로 설계된 이 아파트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쌓아 올리기 시작한 곳입니다. 이 넓은 지역에서 139m로 짓는다는 거죠. 울산 바위 같은 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땅은 겨울에 눈이 와도 절대 녹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측이 사전에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서민을 위한 임대사업이라 공공 임대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사는 동안 계속 피해를 보고. 현행 건축법은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이웃의 일조권 침해를 막기 위해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준주거 지역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구청의 사업 승인 과정에서 이웃의 일조권은 고려 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같은 데서는 그 부분을 갖다 지금 적용을 안 합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일조로 적용한다면은 지금 도시의 어떤 땅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지금. 최근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일조권 분쟁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 이들 지역의 경우 건물 사이 거리가 50cm만 떨어져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짓는 거예요. 일단 침해를 주도록 짓고 나중에 혹시
정말 운이 나쁘게 법원을 통해서 공사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그때 협의를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법적 규제와 별도로 사업 승인 과정에서 주민과 협의를 거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전 국민에게 주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청 없이 현금으로 받는 지원이 시급한 가구에 대해서는 어제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가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신청을 하고 그리고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 그 현금으로 받는 가구들이요. 283만 가구에 대해서 이제 지급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이 현금 지급 대상자들 가운데 3만 가구는 아직 이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좌 정보가 좀 잘못된 네. 분들. 이거는 어제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주까지는 계속 그거를 점검을 해서 네.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방침이 어쨌든 전 가구에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 가구 중에서 쉽게 생각해서 저소득층 가구, 기존에 급여 수급 가구 같은 경우에 약 283만 가구가 있는데요. 이 가구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날이 어제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5월 4일 오후 6시까지는 모든 지급이 완료돼야 되는데 이 중에서 약 3만 662가구가 안 들어온 거예요. 이제 거기서 추적을 해봤더니 통장 계좌 오류가 있었던 이 계좌와 이 계좌가 막 중복된 경우에는 이걸 확인하고 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3만 가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어느 것이 진짜 받게 되는 계좌를 확인하냐 해서 이제 완료를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분들은 이 283만 가구는 예외적인 것이고 이제 남은 네. 가구들에 한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현금성 자산, 상품권 이런 것들 네, 네, 이제 네. 얘기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이제 여기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원금 조회를 우리 집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어제부터 조회가 가능한데, 네. 그러니까 요일별로 이제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7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분들은 오늘 이제 지원금 조회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조회와 신청을 또 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사이트는 어제 오픈이 됐어요. www.긴급재난지원금.kr이고 여기서부터 조회가 일단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은 5월 11일부터 신청이 되게 되는데 우선 조회를 통해서 난 얼마 받나 우리 가구는 얼마 받나를 조회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조회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서버가 다운될까 봐 조회를 또 나눠야 되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공적 마스크 나눠준 것 같은 이제 생년월일의 끝자리에 한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눠주고 토요일, 일요일은 다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화요일이니까 이 생년이 27로 끝나는 분인데 여기서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요번에 가구 지급은 세대주가 대표 수령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생일이 27로 끝난 분이 가서 조회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당 한 사람당이 아닌 세대주, 거죠. 네. 세대주가 가능한 것이고 세대주는 또 반드시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약간 좀 어제 이제 조회할 때 공인 인증서가 뭐야 이렇게 되니까 좀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번 주에 조회를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신청이 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온라인상의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또 그 뒤에는 뭐 은행 창구 같은 데 가서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직접 가셔서. 예, 이게 복잡하니까 두 가지로 나눠주면은요. 네. 11일 날 아까 말한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13일부터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난 이런 것도 모르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뭐 카드 받고 이런 게 모르신다면 18일부터는 오프라인을 바로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고 물론 일주일 정도가 좀 늦어지기는 하지만 가시면 뭐 거기에서 선불 카드를 받던 상품권을 받던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뭐 온라인 이런 거 컴퓨터 전혀 몰라 하시는 분은 한 일주일만 참으셔서 이제 18일 날 직접 오프라인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가. 네.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죠.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미 지자체를 통해서 한번 이 재난지원금을 받아보신 분들은 좀 익숙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본인이 쓰고 있는 여기서 본인은 세대주입니다. 이 신용카드에다가 옮겨서 받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고요. 카드나 이 체크카드에 두 번째는 이제 나는 선불 카드로 받게 되는 그런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상품권 방식으로 받게 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이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좀 헷갈리는 게 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그리고 4인 가구 이상 이렇게 이게 지급액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구 수가 몇 명인가를 봤을 때 이게 주민등록표상에가 있고 또 건강보험법상이 있고요. 네. 이거를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여기서부터 헷갈리거든요. 근데 우선 첫 번째 대전제는 4인 가구 이상은 다 1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5인 가구, 6인 가구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100만 원으로 일단은 끊어진다는 것을 이제 처음에 염두에 두셔야 되고, 첫 번째 기준은 주민등록 등본상에 함께 있는 것을 가구다 하고 거기를 가구 수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대 분리를 해가지고 뭐 대학생이라든가 혹은 이제 한 친구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는 없죠. 근데 그 다음에 적용하는 기준은 뭐냐? 건강보험에 다 같이 모여 있느냐, 따로 떼어 있느냐가 그 다음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 한 가족인데 자녀가 혼자 나가서 혼자 살아요. 네네. 근데 건강보험은 아버지 밑으로 들어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독립된 가구가 아닌 하나의 구성원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네. 근데 이 다음이 가장 큰 예외인데 부모님입니다. 근데 어르신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들 혹은 딸의 자녀의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다라고 피부양자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따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이 어르신들에 한해서는 구성원이 아니라 하나의 가구로 본다. 이것이 이번에 예외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3월 말에서 4월 말 사이에 있었던 그 가족관계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가구수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별도로 또 얘기를 하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4월 30일, 29일로 끊게 될 것 같은데 네, 한 네. 달간의 이제 별도 규정을 뒀어요. 그러니까 현재 대전제는 3월 29일로 끊는데 한 달 내에 또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월까지는 그 변동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변동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혼도 있고 있는데 이 중에 핵심은 출생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령 4월에 태어난 아이는 변동에 신청을 하시면은 우리 가정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5월에 태어난 아이는 이번에는 이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4월 내에 있었던 가구 구성원의 변동은 인정해 준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전 국민 대상으로 이제 대상이 확대가 되면서 이게 붙은 조건이 있었잖아요. 고소득자들은 기부를 유도하겠다. 네. 그러니까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기부할 형편이 안 되더라도 소비를 해도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 데 기여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접 기부를 할 수가 있고요. 신청을 안 하는 방식을 의제 기부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됐는데 아예 자기가 수령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다시 기부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혹은 신청을 3개월간 8월 30일까지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기부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나중에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 뭐 4인 가구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을 다 기부 이렇게 100만 원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 부분 기부도 된다는 네.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퓰리처상을 받는 보도와 사진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달 발표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여파로 발표가 연기가 됐었습니다. 어떤 언론 보도가 상을 받았는지 자세히 볼까요? 네, 그동안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식 수상자를 발표해 왔는데요. 역시나 코로나19 사태 우려로 데이나 카네디 퓰리처상 사무국장이 자택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퓰리처상 가운데서도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받는 공공부문상은 미국 알래스카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다룬 미국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탐사보도 부문상은 뉴욕 택시 면허의 거품 붕괴를 다룬 뉴욕타임스에게 주어졌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택시 면허를 많게는 12억 원을 웃도는 가격에 샀다가 가격 폭락으로 빚더미에 주저앉은 뉴욕 택시 기사들의 실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홍콩 시위 현장을 담은 사진으로 속보사진 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독일에서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19 확진자가 16만 명 가량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감염이 된 사람이 10배 넘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됐다고요? 네, 독일의 본 대학병원 연구팀이 독일 내 최초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하인스베르크의 시민 9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실제 감염자 수를 180만 명 정도로 추정했는데요. 감염이 된 뒤에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증상이 나타났더라도 치료된 경우가 상당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번 연구에서 22%는 무증상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과학학술지에 게재되기는 전으로 아직 검증 단계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프로축구에서 선수와 코치 등 1,700명에 대해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는데 10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는 오는 9일을 목표로 시즌 재개를 준비해왔지만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끝으로 헝가리에선 현지 시간 4일에 코로나19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전국 2,000곳가량의 시험장에서 7만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학생과 감독관에게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지급됐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에도 시험을 강행한 데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4일부터 수도 부다페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완화했지만 휴교령은 이달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집단 감염이 걱정돼서 무대에 서지 못하는 무용수들이 생활 공간을 근사한 무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부엌에서 숟가락을 들 때도, 샤워 후 물기를 털어낼 때도, 하물며 설거지하거나 청소하는 동작도 우아하게 풀어냅니다. 무대에 설 수 없게 된 감염병의 시대, 러시아의 한 발레단이 보여준 생활 속 발레입니다. 춤은 헛간이나 테라스, 또 사우나조차도 훌륭한 무대로 바꿔놓습니다. 공연이 끊겨 모이지 못하는 핀란드의 무용단원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춤춘 영상을 모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터넷 화면 앞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온라인 수업을 받던 발레리나는 무대를 찾아 텅 빈 거리로 나섰습니다. 인적이 드문 암스테르담 거리에서 춤추는 영상을 만듭니다. Yeah, I think art right now is really important for everyone. 무용수들은 과거엔 쉽게 내보이지 않았던 삶의 공간, 집안 곳곳을 활용해 어떻게 하면 몸을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숨 내쉬면서 격리와 고립이 일상이 된 요즘, 집에만 있는 사람들을 위해 체조를 만든 무용단도 있습니다. 일상을 잃어버린 코로나 시대, 춤은 오히려 우리들 곁으로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에는 5에서 10mm,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2도, 광주 23도,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달 넘게 닫혔던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의 문이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열립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이 다음 주 수요일에 우선적으로 학교에 갑니다. 이후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학년별 등교가 이뤄집니다. 오늘까지의 황금 연휴가 끝난 뒤 2주 동안은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겁니다. 학생들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자가 진단을 해야 하고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오는 학교는 다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기초수급자를 포함해 283만 가구를 시작으로 어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나머지 가구는 이번 주에는 지원금 조회를 하고 다음 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 오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린 한국 어린이가 극적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이 끊기면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현지 한국 대사관과 한인회가 힘을 모았고 일본 대사관의 협조도 얻었습니다. 도쿄를 경유하는 7,000km의 비행 끝에 5살 아이는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난 불의 원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 경찰이 이번에는 공사 관련 업체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추가 현장 감식은 내일 진행이 됩니다. 이번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휴일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